안녕하십니까. 달마을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그러지 않아도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더더욱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12월 3일 계엄 선포는 분수와 실력을 모르는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인 헛발질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실제로 지난 10월 14일 제가 올린 영상에서는 계엄 사불가론을 지적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청산에 실패했고 의료개혁이라는 폭정을 저질렀고 김건희 리스크를 방치했고 그 다음에 경제 민생 대책이 공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할 처지가 못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 계엄 하루 전날요, 12월 2일 날 제가 그 의료대란 표류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소제목으로 이런 정부 오래 못 가 라는 내용을 그때 첨부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오래 못 간다는 의미는 적어도 25년 하반기 정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충수를 두는 바람에 그게 뭐 하루 앞으로만 당겨오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도박판을 벌여가지고 정부가 분해되고 또 국가 위기만 지금 가중되는 형세가 됐죠. 그래서 지금 그 계엄 선포 지금 한 13일이 지났습니다. 13일이 지난 현재 상황은 그 민주당의 그 내란 프레임 공세가 그대로 먹혀 들어가지고 계엄 선포 그 자체보다 계엄 선포 이후에 더 내란 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의 그 사법 방탄의 뭐 절호의 호기를 지금 맞아가지고 현재 그 한덕수 대행 체제 정부에 뭐 점령군 행세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위협적인 언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재명과 박찬대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를 고발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지금 우리가 내란과 유사한 어떤 상황이 빚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기에 그 언론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그 시류에 영합한 부하 내동이 완전히 한몫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 좌파 그 정치인들 그 수사나 재판을 보면 정말로 사람들이 인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늦고 뭐 뒤처지고 이런 식의 그 경로를 밟아왔는데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사태에 있어서는 10일 만에 검찰이 현직 대통령 출석을 통보하고 또 경찰은 체포를 검토한다니까 수사기관이 너무나 좌우에 대한 그 태도가 판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정부, 어떤 그 대상이더라도 같은 잣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논평은요, 그 계엄 정국과 뭐 탄핵 사태에 대한 그 언론들의 그 보도를 약간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어서는 우리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 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첫째는 언론 보도 분석이 되겠는데요. 그 조간 신문들의 국한에서 그것도 좀 랜덤으로 제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안에서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14일, 그 다음에 16일, 이렇게 3일치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난 13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 탄핵 결의안이 통과된 게 14일이잖아요. 13일 날 동아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유언의 궤변. 제가 우연히 입수가 돼 가지고 그 신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죠. 이런 제목을 일면 머릿기사로 달았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전문 언론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 보도기사와 논평기사를 착각한 것이 아니냐,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기사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 보도기사에서는 자기의 주장이나 감정을 또는 그 판단을 잘 포함을 시키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단정을 하고, 또 그 윤의 그 대국민 담화가 궤변이라는 이야기로 단정을 지었잖아요. 이거는 보도기사에서 해야 될 그 태도가 아니고, 논평에서 이런 내용을 싣는 거는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면 머릿기사로, 그러니까 정보기사를 실어줘야 되는, 보도기사를 실어줘야 되는 일면 머릿기사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정론 언론의 그 길을 벗어난 거다. 잘못된 보도 태도다. 국민들을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즉흥적인 어떤 시사 상황에 영합하는 그런 보도를 한 거다. 이렇게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싶어요. 이런 보도는요, 다른 데서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YTN에서는 그 내란 우두머리, 윤 수사 급물살, 이런 제목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뭡니까? 통신사 기사는 이런 식의 그 균형을 잃은, 중립성을 상실한 기사를 내는 게 절대 금기사항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우리 지금 언론들이 제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주견대로 그냥 임의적인 어떤 보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나라의 그 차분한 공론을 만들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14일자 조간을 보면요, 동아일보는 일면 머리로 불법 계엄 심판의 날 여 108명에 달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신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8명에 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보도와 논평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게 이 가운데 불법 계엄이라 하는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그 법원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법이라 하는 게.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라 하는 거. 심판이라 하는 거는 그 의미가 응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연이틀 이런 보도상의 실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14일 날 다른 신문들을 보면 이게 왜 감정적이고 사람들을 즉흥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윤 심판의 날, 탄핵안 오늘 국회 표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보다는 낫지만 동아일보보다는 훨씬 감정을 많이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심판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해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좀 상실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신문들을 보면 보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더 명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등 돌린 민심, 오늘 윤 탄핵안 표결, 이거는 둘 다 사실이거든요. 등 돌린 민심도 사실이고 윤 탄핵안 표결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기 감정이나 주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 보면요, 오늘 탄핵 소추안 표결, 여 찬성 8명 넘는다,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았는데, 이거는 여 8명 넘는다는 것은 그 언론사에서 취재 결과 추정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한 사실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도 별 무리가 없었다고 보고, 매일경제는요, 대통령 윤석열 14일 운명의 날,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 운명의 날은 심판의 날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운명의 날은 그야말로 어떤 감정을 섞지 않은 거고, 심판의 날은 이거는 응징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3, 14일 양일간의 보도를 보면 동아일보가 조금 정도를 벗어난 보도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선동적이고 정파적인 제목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설에서 헌법재판소 좌고 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에 따른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차분한 제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8년 만에 또 대통령 탄핵, 87년 체제 극복 절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논평으로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사의 이야기지만 한덕수 대행은 그 무리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당연히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논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내용은 좀 담담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만 제가 충분히 이 모니터링을 다 못 해봤기 때문에 전체 언론에 대한 평가는 좀 하기가 제한점이 있다. 요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 45년 만의 계엄 사태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반성,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계엄 상황을 잠재시키거나 잠복시키고 있는 사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선진 민주국가에서 왜 이런 계엄 상황을 꼭 계엄이라기보다도 그런 어떤 계엄에 준하는 어떤 느낌, 이런 걸 우리가 잠복시키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요, 정치가 우리 정치가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여당과 야당이 자유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정당이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재는요, 자유우파하고 종공좌파가, 이 종공좌파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부응하지 않는, 헌법과 좀 합치되지 않는 그런 정당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이상 이 타협과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양자 관계에서는 투쟁과 타도의 길밖에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럼 이런 체제 투쟁이 언제 시작됐느냐? 제가 볼 때는 1990년대 말 YS 정권, 그 다음에 DJ 정권 때 사기 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든 자유민주국가라는 그런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김대중 정권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테두리가 무너졌다는 거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하고 북한 공산주의를 허용하는, 아니면 용납하는 그런 정치적 이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두 개의 어떤 그룹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게 20년간 지속됐는데다가 세 번이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세 번이나 좌파 정권이 이루어지면서 그 갈등이 지금 폭발적 상황으로 지금 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8년 만에 두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했는데 또 앞으로 몇 년 뒤에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전국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방치한 우파 세력,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에 종공적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100%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공산주의 이념을 어느 정도 자기들의 몸속에 체화시키는 그런 좌파 세력이 세력 균형을 이루음으로써, 그 세력 균형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여기에서는. 그건 자유우파라는 이 테두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이 양자 간의 세력 균등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싸움이 더 가속화됐다는 거죠. 이게 만약 자유우파적인 그런 이념 정체성이 국가에 분명하게 자리 잡았을 때는 이런 정치적인 극단화가 일어나지 않을 건데, 헤게모니를 아무도 쥐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정치가 더 싸움판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와중에
종공 좌파, 여기서요, 러시아, 중국, 북한식, 정치 문화가 상당히 좀 유입이 돼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가, 극단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이 좌파 정권의 어떤 특성이랄까요? 이게 뭔가 아마, 이건 공산주의의 특성이기도 한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목표지상주의, 그러니까 정권, 찬탈을, 정권 탈취를, 또는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된다. 목표지상주의가 이 사람들의 사고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퇴행적인 이념지상주의가 아직도 그대로 거기에 상당 부분 살아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목표지상주의, 이념지상주의가 2000년대 이전에 우리가 접해볼 수 없었던 윤리적인 파탄상을 노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상식과 양심이라는 것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내로남불이 정치인들의 공통규범이 되었어요. 이거는 주로 좌파를 이야기합니다. 우파 정당에서는 이런 내로남불이 공통규범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짓을 해도 물러나거나 사과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거나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건 심지어는 전에 어떤 총리는 감옥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말하자면 범법자들이 그 좌파 그 정당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유입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법기술 만능사고, 법만 피해가면 된다. 어떤 방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만 피해가면 된다는 이런 법기술 만능사고가 팽배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윤리적인 사고구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과 같은 이런 그 난국을 초래하고 있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86%의 지지율로 당 대표에 재선이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당화됐죠. 그 다음에 종교정당처럼 됐죠. 이거는요, 전부가 공산주의 사회 정당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거기는 86% 이상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86% 지지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그 이상한 그 정서 변화가 크나큰 위협을 우리나라에 노출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번 사태를 정리를 해보면요, 그 사법농단, 입법농단, 그 다음에 계엄을 유발시킨, 또 탄핵 사태를 야기시킨 이재명 대표, 이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한테 사과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그 2000년대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결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적어도 물러나거나 사과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책임을 지거나 이런 걸 했는데 지금 그 반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도저히 우리 같은 구세대의 그 윤리 정치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갑옷을 입고 사법 방해를 당연한 권리인 듯, 그다음에 입법을 통한 그 자신의 방탄을 당연한 권리인 듯 모든 비정상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번 탄핵 정국은 정치 초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 범죄 고수 이재명 대표의 그 함정에 빠진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너무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폭행 사건이 있을 때 구타를 하는 사람이 뭐 죄를 많이 묻잖아요. 하지만 구타 유발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게 저는 참 우리 언론이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한다는 주된 이유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나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못 줄 거다. 오히려 자유우파와 종공좌파의 갈등이 앞으로도 더 커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늘 이 최악의 나쁜 정치, 사악한 정치의 볼모가 돼서 앞으로 몇 년이고 더 참 고통을 받아야 되는 대책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을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